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소련 연방 중 하나인 조지아에서는 친러시아 세력과 친유럽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전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친러시아 성향의 여당이죠. 조지아의 꿈이 유럽연합 가입 추진을 중단한 뒤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간선제로 대선이 치러졌는데 친러 성향의 후보가 단독 출마에 당선되면서 친유럽 성향의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조지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혼돈에 빠진 조지아의 정치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농업대국으로 불리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대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올해 수확한 대두를 판매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에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시신이라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 군 외에 많은 수의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우크라 측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시신이 눈에 파묻혀 있어서 이 사진과 동영상만으론 북한군의 시신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은 북한군 11,000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고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이란과 헤즈볼라 대응, 가자지구 인질 석방 협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와 맞서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시리아가 이란이 자국 영토를 통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로 군을 진입시킨 걸 정당화하려는 발언으로 분석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네타냐후 총리와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지 시각으로 15일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룰라 대통령이 19일까지 자택에서 회복할 것이라면서 현재 걷고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지만 당분간 해외 방문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저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다쳤는데요. 이 때문에 출혈이 발생해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 북부 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한다는 신고가 5천 건 가까이 이루어졌는데요.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등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드론의 출처를 이란 등 적대국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은 내년 들어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금리 하락과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달러화를 보유해야 할 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 2기의 무역 정책이 달러와 강세에 베팅을 해온 투기 세력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주요 외신들이 이제 잇따라 이것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비상계엄 시도가 윤 대통령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품위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이란 도박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을 제공했다라고 실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인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이번 탄핵은 가장 극적인 예상 밖의 전개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깊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서도 보수 기반에만 호소하는 선택을 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라고 분석을 내렸고요. 주요 외신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들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BBC도 그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견제 역할이 강화된 의회 체계나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이 권력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이 부패 등의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혐의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란 점에서 좀 특수한 사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이 이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칼로트 키에비치 전 백악관 무역 담당 수석은 한국이 현재 국내 상황 때문에 트럼프 2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낙관하지만 낙관하지 않는다. 네, 한 달여 앞으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네요. 당선인 집권 2기 출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인의 과반이 집권 2기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공약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찬반이 좀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CNN과 여론조사 기관 SSR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서 열광적 또는 낙관적 이렇게 답을 했고요.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8%였습니다. 그래서 CNN이 미국 대중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일기를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트럼프 행정부 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 평가, 집권 2기의 국정 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다라는 답을 내놨고요.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보면 경제는 65%가 신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62%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고 좀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간 CNBC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해서 편안하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반면 의사당 폭동 사태 연루자를 취임 첫날 사면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26%만 찬성을 했고 50%가 반대를 했습니다. 또 지금 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42%가 반대한다. 찬성은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인들도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네.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관세 인상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일부 사재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재집권하면 제품 가격에 그게 반영돼서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 60대 남성이 지금 커피 원두, 올리브 오일, 휴지를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있다. 오. 그리고 4년 이내에 가전이나 자동차가 고장날 것을 우려해서 이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미리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계획 그리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도 인건비를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상품 가격이 높아지는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미시간 대학의 월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의 25%는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대규모 소비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물건이 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예. 근데 한 달 전에 같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사겠다라고 한 사람이 10%였다고 합니다. 근데 25%로 한 달 만에 높아진 건데요. 그렇죠. 지금 대대적인 관세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전문가들은 관세가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소비를 늘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기업들도 관세 올리면 제품 가격 높아집니다라는 걸 지금 부담이죠. 트럼프 인사들도 네네. 그걸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광선인은 관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면서 확고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장사의 신인데요. 정말 굉장한 수익을 냈는데요. 예.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에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부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선거 이후 약 40일 만에 쏟아부은 선거 자금의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60배도 아니고 600배입니다. 블룸버그가 억만장자 지수를 이제 매번 발표를 하는데 네.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머스크 CEO입니다. 자산이 약 4,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4조 8,00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80%인 2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1,700억 달러, 244조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펴보면 올해 자산 증가분 중에 85%가 대선 이후 한 40일 만에 생겨난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에 테슬라 주가가 251.44달러에서 436.23달러로 73.5%나 급증했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퍼스트 버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선으로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머스크 CEO가 대선 기간에 선거 자금으로 3,987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612위에 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하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임명이 되고 내각 인사에도 관여하면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스크가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정치적 동맹이 되면서 머스크 기업 제국이 트럼프가 약속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정부 효율화 수장이라서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 말고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우주기업 스페이스X,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 인공지능 기업인 XAI, 소셜미디어 X, 터널 굴착 사업 기업인 보링 컴퍼니 같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은 머스크가 이미 트럼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데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법적 기준을 약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습니다. 네. 장사의 신 맞네요. 네, 그렇죠. 600배면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의 금지곡은 벚꽃 엔딩이다. 이게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지금 아랍에서 네. 강력한 통치를 유지해온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갈 것 같은데요. 시리아를 53년이나 철권 통치했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제2의 아랍의 봄 물결이 또 밀려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의 지도자들이 알 아사드의 축출과 새로운 정부의 등장이 자국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리아가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될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네. 반군이 정권을 잡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2010년에 시작된 아랍의 봄 때 아랍 국가들이 연달아 심각하게 정치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대중을 상대로 한 이슬람주의 정치 운동의 파급력에 강하게 위협을 느꼈던 때가 있거든요. 당시에 아랍의 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정부와 기득권층의 부패, 빈부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분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이슬람 정치 운동이 결합을 했거든요. 실제로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랍의 봄 때 이슬람 정치운동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파타 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이 무슬림 형제단을 밀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이 시리아 반군 HTS가 지금 시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곧 물결이 밀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랍 국가는 겉으로는 시리아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리아 영토를 이스라엘이 침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골적으로 시리아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단결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동 지역 또 좀 불안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굿바이 서머타임? 없어질 수도 있게 됐어요. 서머타임이, 네. 미국에서 106년이나 시행이 되온 제도입니다. 네. 뭐 일광 절약 시간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제도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인도계 기업인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수장을 맡은 정부 효율부가 연방 공무원 수 감축과 재택근무 폐지 등과 함께 네. 서머타임 제도 철폐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서머타임이 해가 비교적 일찍 뜨고 늦게 져서 낮이 길어지는 여름이 되면 표준 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면 일과를 1시간 일찍 시작을 하고 1시간 일찍 끝내게 되는데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유럽연합 회원국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기간은 다르죠. 나라별로 그렇죠. 사정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미국은 19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도입할 당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두워진 후에 이제 조명을 켜면 활동을 하면 조명을 많이 켜야 되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절약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당기면 퇴근 이후에 야외 레저 활동을 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시간에 활동하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강도 같은 거리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점에 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시행할 때 종료할 때 맞춰서 매년 2번씩이나 표준시를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연간 최소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의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70여 개 국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 일정을 조율할 때 혼선이 빚어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네. 특히 항공업계가 굉장히 많은 돈을 전산 작업에 쓴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세계적으로 네네. 움직임이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을 또 서머타임에 해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미국에서 약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1시간 빨리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네, 아. 몸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2022년에도 이걸 폐지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민주당이 5위였던 하원에서 막혔었는데요. 이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제 국무장관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서머타임 폐지론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한번 시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의논이 중단됐는데 최근에 논의를 다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유럽 언론들은 올해가 유럽에서 서머타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네. 네, 도입을 했었잖아요. 48년에 미국을 따라서 도입을 했었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면서 폐지가 됐고요. 60년에. 그러다가 서울올림픽 때 미국 등 주요 국가 시차를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87년부터 8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렇군요. 그러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재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깐 그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네. 근데 미국과 유럽도 이제 좀 폐지를 하는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크리스마스 악몽. 아이들에게 악몽이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포츠머스시인데요. 여기서는 아직도 산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밝히는 게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요. 10살이 넘어서도 산타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목사가 종교 수업을 하면서 네. 산타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학생들이 울고 부모가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한 초등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예수 탄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산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10세에서 11세 사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다. 산타를 위해서 너희들이 놓아둔 비스켓은 사실은 부모님이 다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또 사실적으로 다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울게 됐고 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 크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 목사가 소속돼 있는 교구의 대변인이 이 목사가 자기가 그런 언급을 한 게 판단 오류라는 걸 받아들였고 학교 학부모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측과 협력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은 다 울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아버렸어. 꿈이 깨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os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S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You know that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Won't ask for much this Christmas. I won't even wish for snow. No, I'm just gonna keep on waiting underneath the mistletoe. There's no sense in hanging stockings there upon the fireplace, 'cause Santa, he won't make me happy with a toy on Christmas Day. I just want you here tonight, holding on to me so tight. Girl, what can I do? You know that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nd all the lights are shining so brightly everywhere, and the sound of children's laughter fills the air, and everyone is singing. I can hear those sleigh bells ring.
for Christmas. This is all I'm asking for. No, I just wanna see my baby standing right outside my door.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You know that all I wa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 국방부,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1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 사태로 당대표로서 정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적이었고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있다며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하겠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이미 이뤘다며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단체 100여 곳은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통제된 것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내란 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라질의 농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농업 대국으로 대두, 옥수수, 설탕, 커피를 비롯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축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인데요. 네. 농업은 브라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국내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네. 브라질은 유리한 기후, 광활한 경작지 그리고 발전된 농업 기술로 세계 식량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브라질 대두와 옥수수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브라질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요. 대두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을 담글 때 사용하며 대부분 동물 사료와 식용유 생산의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네. 2023-2024년 세계년도 기준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약 1억 5천만 톤으로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39%를 차지하며 2020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대두 생산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지역은 마토그로소, 파라나, 휴그란지 도 술 등인데요. 네. 대두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유럽연합 등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근데 이 브라질 대두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생산자들이 팔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브라질의 대두 생산 시기는 1월에서 4월 정도까지인데요. 네. 올해는 대두 시세가 폭락해 생산자들이 대두를 팔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농산물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육로를 통해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러시아산 대두로 인해 브라질 대두는 가격이 폭락했고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은 넌지오모 대두가 유전자 조작을 한 GMO보다 가격이 더 저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폭락한 가격으로 인해 브라질 생산자들이 대두를 팔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일러와 같은 저장 시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충분한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장 시설이 있다고 해도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사일로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오래 보관할수록 수분 함량이 떨어지고 네. 깨지는 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의 경우 콩을 심고 나서 옥수수를 파종하는 이모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옥수수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사일로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도 콩의 가격은 생산이 시작될 때 가격이 싸고 계속해서 오르다가 옥수수 생산 시기가 다가오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역 중에서 이제 마토그로소라는 지역이 대두뿐만 아니라 옥수수 생산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수출을 해야 할 텐데요.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마토그로소 지역은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출에는 운송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산지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까지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네. 내륙에서 한국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운송비가. 물건 가격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브라질 축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닭고기 생산업체들을 비롯해 사료를 소비할 수 있는 많은 축산업체들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출되는 옥수수는 대부분 내륙보다는 항구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인데요. 네. 히오그란지도스를 비롯해 파라나 등 항구에서 가까운 지역이 수출에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뭐 철도가 있으면 내륙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도 이제 한국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가 없나요? 네, 브라질에는 철도가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파라나에서 파라나과 항구로 이어지는 철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또한 1,5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농산물은 주로 트럭으로 운송하는데요. 네. 몇천 킬로미터 거리를 트럭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브라질에서 철도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트럭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인데요. 네. 트럭 운송업계는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트럭 운송업계는 철도가 활성화되면 물류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철도 관련 투자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각 업계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로 19일째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국가 조지아인데요. 조지아의 정치적 혼란은 친러시아와 친유럽 세력 간의 깊은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늘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이 조지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지아 일단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조지아주로 뭐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농담 삼아 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한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루지아로 그루지아, 불렸던 네네. 국가죠.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이후에 이 반러시아 정서가 이제 높아지면서 네. 그루지아라고 하는 발음 자체가 러시아식 발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아예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국제적으로는 조지아로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여러 나라에 요청을 했고 우리는 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지아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쪽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흑해 동쪽에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카프카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우크라이나하고는 흑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 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수도는 또 트빌리시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 조지아가 국내에서 좀 나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와인.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지아 와인을 네. 제가 예전에 동유럽 취재 갔을 때 네. 그쪽 지역에서는 좀 꽤 많은 것 같았는데 국내에는 그리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접근하기가 그렇게 수월한 와인은 아니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국내에서는 마셔본 적은 없는데 워낙 이제 값싸고 맛있는 네네네.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인데다가 와인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약 그렇군요. 8천여 전부터 와인을 생산해서 뭐 세계 최초 와인 생산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전통적인 주조법이 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이제 여행 프로 같은데 보면은 조지아 네네. 가서 보시면 큰 질 항아리 같은 데다가 땅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인을 숙성시키는 이런 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전통법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조지아 하면 와인 이렇게 네, 맞아요. 연상이 네. 되는데요.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죠. 예, 역사 좀 거슬러 보면 좀 복잡하긴 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조지아도 러시아 또는 소련 속해 있어서 그 소련 또는 러시아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네. 18세기 후반에 예카테리나 여제 때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는데 이 조지아가 이 조지아의 일부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차지를 했고 정식으로 러시아 제국에 합병된 건 19세기 초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소련과 굉장히 걸출한 것만큼 또 이 조지아에서 유명한 소련 당시의 정치인들이 좀 몇몇 배출을 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 스탈린이죠. 네, 그렇군요. 소련 서기장이당 압력 높은 와. 이 독재자 스탈린이 네. 바로 이 조지아의 고리시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고리에 큰 스탈린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러겠어요. 자유화 된 이후에 아. 시민들이 끌어내려가지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얘기하면 또 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소련의 마지막 외무장관 이 에두아르도 셰바르드 나제라고 제 입에 이렇게 딱 붙는 걸 보면 어려운 발음이 네, 어려운 발음인데 좀 딱 붙습니다. 근데 네. 조지아 출신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소련이 붕괴했을 때 외신에 엄청 많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1991년에 조지아가 이제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2003년에 조지아 이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대대적인 시위가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걸 장미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네. 자, 조지아가 2008년에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도 푸틴 대통령이었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푸틴 2008 년이요? 대통령이었는데 러시아하고 조지아의 전쟁은 이제 조지아의 내부적인 분리주의 갈등에 러시아가 조지아 땅 안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한 전쟁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조지아 지도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서쪽 끝쪽에 아파지아 공화국이 있고 또 이렇게 중부 지역에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친러시아 성향이 아주 강한데 네. 공식적으로는 조지아 내 자치공화국이지만 모두
독립을 선언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지아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이 조지아 영토 내에서 이제 자치공화국을 선포했던 이 아파지하고 남오세티아가 막 이게 조지아 정부하고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게 전쟁으로까지 사실상 내전으로까지 이제 비화가 됐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그 조지아가 먼저 남오세티아를 이렇게 폭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뭐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러시아군이 뭐 완전히 한 압도적인 이 군사력으로 닷새 만에 거의 사실상 승리를 했습니다. 네. 남오세티아 쪽을 거의 이제 점령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중재로 이게 정전 협정이 맺어졌는데 뭐 현재도 이 나팔지하고 남오세티아의 러시아군 일부를 이제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독립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3, 4년 후인가 2010년인가 11년에 제가 독일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 조지아에서 온 여기서 2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얘기가 왜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때 그때가 사카시빌리 대통령이었거든요. 너무 무모하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닷새 만에 완전히 완패당할 정도로였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했냐 했더니 발끈하면서 사실은 푸틴이 도발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게 전쟁으로 비화된 거다. 이렇게 국내 그 조지아 내에서는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가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10월에 치러졌던 총선인데요. 이때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 꿈이 이 과반을 득표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위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시위가 이제 계속됐고요. 근데 지금 총리가 이바클리 코바히제 총리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시위를 강압적으로 좀 진압을 해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 조지아 헌법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라는 게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강력한 친러시아 성향이다 보니까 내 임기 내에는 유럽연합 가입하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앙된 시위에 이제 불길을 이제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헌법을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바이제 총리는 어떤 인물인가요? 좀 논란적인 인물이라면서요? 네, 1978년생 46세이고요. 2016년에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의회 투표에서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취임 이후에 강력한 친러시아 정책을 강행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에 강행했던 러시아 외국 대리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푸틴이 2012년에 제정했던 그 러시아의 그 외국 대리인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지원을 받거나 뭐 그러니까 후원을 받고 있는 NGO나 언론기관들은 외국의 대리인이다. 이 어감이 약간 외국 스파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 시위 사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10월에 치러진 총선까지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럽연합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 코바이체 총리는 친러시아적인 입장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바이체뿐만 아니라 그 바로 전에 총리였던 억만장자 출신 사업가 이바슈빌리 그 전 총리 역시 이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이제 조지아까지도 대러시아 전쟁의 제2전선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이
이 지금 현 집권당의 이제 공식적인 뭐 대부분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푸틴 대통령 측근이고 전 대통령이 됐던 그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이웃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의 길을 따라서 뭐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예.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네. 현직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리를 지키겠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2명인 상황.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미하일 이게 제가 계속 읽고도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현 대통령 이제 해임을 앞둔 현 대통령이 여성이에요. 주라비 슈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이고 네.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직선제였는데 이게 이제 헌법 개헌이 되면서 이번부터 이제 의회에서 간선제로 이제 선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이 여성 대통령은 네. 무소속이고 강력한 친서방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집권당의 어떤 친러시아적인 성향, 또 반민주적인 행태, 그리고 더군다나 선거 부정의 이런 을 자행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 네. 최근에 이 선거를 다시 치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퇴진하지 않겠다. 어차피 이제 새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국의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퇴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에 새 대통령이 집권당이 밀어붙여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카벨라 슈빌리라고 극우주의자면서 뭐 친러시아 성향이고 더구나 축구 선수 출신이라 네. 그래요. 전 축구는 잘 모르겠지만 잉글랜드 뭐 프로축구 명문구단 맨체스터 시티의 스트라이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군요. 성소수자를 향한 뭐 폭언과 뭐 막말, 그다음에 공식 석상 이 사람도 국회의원 출신이기는 해요. 근데 네.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뭐 욕설 섞인 발언을 하고 그래서 구설수가 참 많은 인물입니다. 근데 새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은 12월 29일인데 네. 지금 이 선출이 돼 있는 선출되어 거잖아요. 있습니다. 주라비 슈빌리 현 대통령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또 시위대도 지금 이렇게 집권당이 밀어붙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2명의 대통령이 공전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혼란스러운 조지아의 상황이 헌정사상 가장 뭐 최악의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은 실권은 좀 없고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적인 이 어떤 국정의 책임자는 총리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군요. 집권당의 총리인데 네. 아무리 이제 상징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2명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좀 기다리지 못하는 거군요. 12월 29일까지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지아 같은 경우에 친러시아, 친서방 세력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지역 갈등 뭐 여러 면에서 뭐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우크라이나와 좀 비슷한 네 맞아요. 면이 있다는 게 보이는데 정말 조지아가 이렇게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럼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전쟁을 먼저 우크라이나보다도 먼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사실 뭐 우크라이나가 제2의 조지아라고 이렇게 조지아가 얘기할 아닌가.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최근에 그 조지아의 상황을 이렇게 쭉 이 진전되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 우크라이나를 떠올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친러시아 성향을 강하게 띠는 정부의 어떤 독재적인 성향이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또 이에 반발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루트를 러시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이 조지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되돌아보면은 2013년, 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유로마이단 혁명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이 됐고 네. 그 뒤를 이어서 돈바스 지역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푸틴이 크림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크림을 이제 전격적으로 합병을 했고 결국에는 그렇죠. 2022년에 전쟁까지 갔는데요.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또 조지아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다른 점도 꽤 많습니다. 네. 조지아 사회가 굉장히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양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실 좀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또 특히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러시아에 의존적입니다. 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군대 규모도 너무 작고 인구도 너무 작고 이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고 하거든요. 네. 주로 농촌 지역하고 러시아 접견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좀 이 러시아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에 사는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친서방 성향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향 때문에 이런 서로 간에 이제 분열은 되어 있지만 러시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벌써 12년 동안에 계속 친러시아 성향인 조지아의 꿈이 그렇군요. 집권 여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기는 한데 네. 어쨌든 현재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더 어떤 폭력적인 양상 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응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엔 거기에 따라서 이 조지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보든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